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7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9%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강하게 증시가 반등을 해주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의미 있는 상승을 좀 해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일봉 먼저 살펴보면 바닥 라인을 이탈을 했다가 오늘 이제 양봉을 좀 길게 뽑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줬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이제 바닥을 뚫고 힘없이 그냥 쭉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양봉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증시는 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상적인 그림은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형성되는 그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좀 증시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이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었다. 그래서 이 2300선을 다시 한번 하락을 할 때 지지를 해 주는지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도 이제 일단은 아래꼬를 달았지만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또 이제 5일 정도 매도를 한 뒤에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매도한 것에 대비해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매수량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증시 전체에서는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달 옵션 만기일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7월 14일이고 그 정도에 이제 변곡점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부터는 상당히 이제 거리감이 있지만 일단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오랜만에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이때까지 매도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특히 종목 상승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바이오 종목 위주로 진단키트 종목 위주로 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또 그런 우려감이 표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숨죽여 오던 백신주라든지 그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가 완전히 재유행으로 재유행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반등한다라고 해서 바이오 종목으로 완전히 쏠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증시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그런 이슈가 좀 섞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이제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던 만큼 또 이제 하락을 할 때 급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아직 그 향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환율 시장이 지금 1,300원 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11원까지 지금 환율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16원 1% 가까이 또 상승하면서 21선 디디면서 환율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오던 그 1,300원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율이 진입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그 정부라든지 그런 은행 차원에서 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고, 증시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환율 시장이 저렇게 불안하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암시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또 1% 이상, 1.5%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네, 지금 뭐 2%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반등을 하더라도 금방 다음 날에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쉽사리 지금 증시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바이오 종목 뭐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급등을 했지만 또 이제 증시가 빠질 때는 아마 그런 종목 위주로 또 큰 하락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고 환율 시장이 계속해서 증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네, 천천히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하루 이틀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큰 추세, 큰 파동, 큰 변곡점에서는 적어도 이제 몇 달 이상은 천천히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증시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27% 상승했고요. 18,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크게 반등한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상승을 못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다가 좀 이제 상승 반전으로 만들었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전 테마들 모두 좀 이렇게 힘없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제 원전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해상풍력 관련주, 네, 그런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뭐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키트 종목,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수가 많이 올라서 지금 종목이 못 올라갔다고 조금은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대목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증시에 대한 그런 안정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또 선물이라든지 네,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지금 131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와르르 또 빠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종목 위주로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급등한 종목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지 않고 50원 정도 상승했지만 뭐 괜찮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의 가격은 18,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5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뭐 어제보다 조금 증가를 했고요. 뭐 크게 좀 거래량이 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량이 또 이제 죽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또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6월 30일 이후로부터는 좀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거래량이 죽은 게 아니고 원전 종목들 모두가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뒤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네, 그때 이제 원전 테마 모두 혹은 에너지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증시 안정화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300원을 또 가파르게 저렇게 환율을 넘어간 경우에는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생각보다 이제 잘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 같이 빠질 때는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천천히 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만 보고 봤을 때는 뭐 50원 정도 올라서 네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그림은 21선을 U자로 들면서 이런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뭐 그대로 N자로 올라가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죽으면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레벨업을 한 거죠.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레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지금 이틀 연속 이 아래꼬리를 달고 좀 지지를 해준 이 라인이죠. 21선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굳이 분석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다음 위로, 그죠? 이 우문선을 돌파를 할 준비를 하는지 뭐 그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그거 체크 안 해도 이 전체적인 그림만 계속 보면서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도 뭐 내려가도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최후의 지지 라인, 그죠? 이런 라인이 깨지느냐 마느냐, 뭐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원전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다가 다시 좀 죽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다시 실리는지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차트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기관 투자자가 72,000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36,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매도 물량도 없었고요. 매수 물량도 뭐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서 나온 물량도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그동안 이제 줄곧 매수를 해주던 투신이 이제 좀 매도를 이틀 연속 진행을 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이어가다가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오랜만에 뭐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요 며칠 매수했던 것에 대비해서 뭐 극소수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이 매도 패턴이 매도로 전환을 하는지 뭐 그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시 상황에서는 증시 전체가 빠질 경우에는 뭐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이런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서 내일도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가 이제 서서히 좀 감소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도 1710만 주까지 또 국매도 잔고가 한 70만 주 가량 감소를 했고요. 어제도 한 70만 주 가량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국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190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다가 근이제 200만 주 정도가 최근에 이제 상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주 상장은 이제 크게 지금 6월 30일에 공시가 떴고 7월 5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신주 상장이 진행이 되었고요. 50만 주 정도. 근데 그 전부터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상환이 되는 특이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지금 매수세를 이어간 것인지, 그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신주가 상장되지 않았었는데 그 매수를 공매도 상환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짝 이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는 계속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또 한 번 더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뜰 거고요. 7월 20일 정도에 상장 물량이 아마 한 500만 주, 550만 주 정도가 500만 주죠. 5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잔고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서 봐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감소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체 잔고도 한번 보시면 일단 상환이 오늘 많이 되었습니다. 한 70만 주 정도 마찬가지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가 50만 주씩 막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제 3,500만 주 정도 유지를 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조금씩 또 감소를 할 것인지 일단 계속 추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70만 주 상환이 되었는데 아마 국매도 잔고가 상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상환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공매도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때릴 만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대차 잔고 넘어가도록 하고 외국인 추적 물량은 이제 35,000주에서 오늘 이제 25만 주까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10.11% 그죠? 어제 18%였나요? 17%였나요? 상당히 이제 높은 퍼센트였는데 아직까지도 10.1% 이상 네, 지금 보유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은 JP모간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매수 물량이 지금 JP모간에서부터 좀 이제 매수가 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JP모간에서 매도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장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매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집계를 보았을 때는 이제 JP모간이 매도량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 매수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JP모간에 대한 이 의도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움직임과 비슷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최근에 ETF가 상장이 되고 네, 관련 ETF가 상장이 되고 네,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네, 그런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좀 강하게 하길래 매수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 정도에 또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일단은 네, 어떤 의도인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 혹은 뭐 이번 주 끝날 때까지 JP모간 투자자가 또 이제 매도 물량을 계속 쏟을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그냥 뭐 환율 차원에서의 그런 매도 물량이었을지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 나온 김에 ETF 관련 비중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비중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파생 상품이 상장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가 이제 하나로 원자력, 네, 아이실렉트 ETF인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제일 상위 비중이고요. 15.3%,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5.08%로 2등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이고요.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 관련해서도 이제 전선 관련, 네, 원전 전선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전선 종목들이 얼마 전에 이제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약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전 관련 테마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네, 지금 약세를 좀 띠고 있지만 ETF 상장과 함께 좀 약세장에서도 반등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반등함에도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늘 이제 에너지 관련 네,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탈원전 폐기를 완전히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그 다음에 원전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서 2030년 전력 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지난해 27.4%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건설이 검토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 6모델 모두 1400메가와트급이고요. 앞으로 이제 발전 정지가 되는 그런 원전들도 향후 10년간 계속 나올 텐데, 일단 그 당시의 모델은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1400메가와트급 모델은 아니고요. 아마 한 650메가와트급 그런 모델도 있을 겁니다. 1000메가와트급 아래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만료가 되는데, 수명 만료가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지금 완성되는 4개와 그 다음에 신한울 3, 4, 5기를 통해서 그 전력을 메우겠다. 그러고 이제 계속 운전 추진을 통해서 수명 연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름도 상당히 이제 전력난에 시달리면서 긴급하게 이제 신한울 1호기죠. 그게 이제 시운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한울 1호기도 예비 전력에 포함시킬 만큼 상당히 이제 전력을 빡빡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지금 대외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고,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적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저에너지원, 안정적인 기저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원전을 다시 한번 좀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믹스를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전 비중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원전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석탄 발전이죠. 그런 탈석탄을 위한 그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전으로 좀 커버를 하는 만큼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급격한 성장은 사실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 사실 어느 정도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했고, 그 기저에너지원이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원유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전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도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해외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우리나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었고, 전기료도 이제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춰야지 전기료가 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런 전기 단가가 올라간다면 정말 이제 전기료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비중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이제 공론화 없이 2024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늦으면 뭐 2025년 이후에 지금 착공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이제 일단락시키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016년 당시에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부지라든지 그 주변 환경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건설이 이제 중단되면서 평가 시효는 이제 지난 8월에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평가를 다시 하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번 진행했던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 정말 이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부분만 좀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방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단축을 해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착공을 2024년 하반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런 기자재를 선발주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아예 이제 착공 날짜까지 이렇게 좀 앞당겨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 그죠?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나왔네요. 2021년에는 이제 24기 정도로 27.4%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2030년에는 이제 새해 목표로 28기를 다시 돌린다. 그래서 30% 이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원전 해외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사가 매일매일 제가 소개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국가들이 지금 원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기억나는 그런 순서대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체코 원전이고요. 체코 원전은 이제 두코바니 1400메가와트 급이었죠. 네. 두코바니 쪽을 한 기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코바니를 진행하는 국가에게 아마도 테헤란 쪽 모델을 아마 동일한 용량으로 하나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최대 2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이 1400메가와트급 한 기 진행 예정이고 2036년에 시운전을 하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에 착공이기 때문에 2024년 늦어도 2024년에는 완전히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그 기업이. 그래서 2023년에 본격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아마 최종 입찰자가 내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도 된다라는 얘기지만 사실 체코 원전은 아마 내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시장이 꽤 크죠. 6기 예정이고요. 6기가 이제 체코는 2029년에 착공이었지만 폴란드는 2026년에 착공입니다. 그래서 6기를 뭐 한꺼번에 발주를 내지는 않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아마 발주를 낼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 쪽은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체코도 마찬가지고 방산 협력, 아니면 뭐 반도체 협력, 뭐 자동차 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트로 지금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착공 일자가 사실 체코보다 훨씬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체코보다 먼저 지금 최종 입찰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진짜 빠르면 그죠?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원천 기술과 우리나라에 대한 제조 기술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더 되지 않을까, 그죠? UAE 프로젝트 다음으로 지금 6기 대규모 공사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공사를 우리나라는 UAE 쪽에서 4기 정도를 아주 싼 가격에 하나당 5조에 대한 가격으로 정확한 그 일정대로 진행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프랑스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아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혹시라도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집트 원전이었는데요. 이집트 원전은 이제 7월 달에 원래 그 JS 이사죠. 로사톰의 JS 이사가 7월 달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이집트 원전을. 근데 지금 착공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무기한으로 밀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는 러시아 쪽에 발주를 줬고 우리나라도 그 러시아 쪽과 그 협력을 하면서 2차 시공 측을 아마 수주를 거의
거의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대건설과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때 중공업 당시였는데 그렇게 이제 55대 45로 건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무기한으로 밀린 상태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가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과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조금 이 후보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올 초에는 좀 이집트 원전에 대한 수주라고 좋아했지만 그 뒤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반영이 이미 다 되었고 무기한으로 밀릴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필리핀 원전인데요. 필리핀 원전 중에 하나가 이제 짓다가만 중단된 그죠. 탈원전을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원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수원 쪽에서 그 공사에 대한 견적을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고 필리핀과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공사 재개에 대해서 좀 수주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부품도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향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사우디 원전이 있는데 사우디 원전은 지금 뭐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입찰을 좀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한 2기 정도 1400메가와트급 2기였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좀 들었는데 일단 미국과 이제 사우디에 대한 그런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원유 증산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좀 이제 협력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긴 하지만 그 핵 협력 관련해서 지금 핵 합의 관련해서 사우디가 미국의 의사를 좀 거절을 하면서 한동안 이제 좀 좋지 않은 관계로 갈 뻔했는데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에 이 입찰을 하더라도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 공사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원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우디에 원전을 짓지 마라 그런 핵 문제 때문에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사우디 원전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화해하는 분위기라 일단은 사우디 원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많이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큰 수주권으로 아람코 합작사죠. 그 이제 그 거기서 주단 소재죠. 그쪽을 이제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품들을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짓는 거기서 이제 부품을 찍어내겠다라는 뜻이죠. 사우디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우디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해외에서 그런 부품들을 찍어서 수입하기보다는 자국 내에서 그 공장을 지어서 찍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파트들은 거기서 다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앞으로 이제 수소 스마트 시티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SMR 관련해서도 크게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로는 뭐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전도 검토가 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있었고요. 네덜란드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영국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도 지금 새로운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쪽에서도 우리가 바라카 원전 4개를 만들었지만 UAE 쪽에서도 추가적인 그 원전 건설 4개를 위해서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그런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UAE 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4개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추가적인 4개 건설을 염두를 해둔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UAE랑 뭐 사우디 이쪽은 우리나라가 크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국가들입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그런 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실주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보았을 때는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UAE 쪽도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덟 번째는 루마니아 쪽, 그 다음에 미국 쪽, 네, 그 SMR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도 SMR 시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SMR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시장도 커지고 있고 SMR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 그 다음에 앞으로 이때까지 지었던 원전 개수만큼 지금 공사 예정, 네,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라고 발표가 났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세계는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연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7월 달도 사실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가 뭐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시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 초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상심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벽을 뛰어넘느냐, 26,000원 벽을 넘어서 3만원 이상으로 뛰어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내일 시장 일단 환율에 대한 그 급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